네, 트럼프 리스크가 드리워진 화요일자 코스피는 2,600선을 내주고 코스닥 시장도 740선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맥빠지는 시장 과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봅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얘기를 참 짧은 시간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오르고 미 국채 금리까지 튀어오르면서 지금 이러한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자산시장 전반으로 좀 퍼지다 보니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무색하게 바이오는 근호가 선방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금 또 이쪽이 주춤해졌는데요. 일단 환율이 가장 부담인 것 같아요. 강달러를 촉발한 이 현상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어젯밤에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3% 가까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급락한 흐름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면만 놓고 본다라면 약간 좀 자산 시장에서 약간 어떤 이상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발견이 된 것은 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약세 흐름이 이제 확대가 되더니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2%가 넘는 급락하는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금 트럼프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관세를 갖다가 이제는 무조건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이제 CPI, 다시 말해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달 동안 물가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이 다 그런 부분을 좀 무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물가를 못 잡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드라켄 밀러라는 어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미국채를 소위 말해서 숏을 공매도를 치는 것에 베팅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절대 이 인플레를 미국 연준은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어떤 섹터들이라고 있죠. 신재생, 바이오, 건설 이런 섹터들의 경우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동안 금리와 상관없이 나홀로 올라왔었던 바이오 섹터들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단어가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주식 비중에 대한 축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강달러의 국채금리 상승,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섹터들까지 일제히 좀 주춤해지는 위축되는 양상에서 보수적인 전략이라고 함은 어느 정도로 이 기간을 열어두고 그럼 대선 이후까지는 계속 이런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누가 될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서 어떤 여론조사, 배팅 사이트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대단한 법은 없겠습니다만은 뚜껑은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느 한쪽에 무리한 베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 있고 많이 먹은 게 있다라면은 그런 불확실성 어느 정도 회피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이 크게 자리 잡은 만큼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군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도 살짝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이 우리의 경우가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비중이 줄어들 때 미국 흑자가 확대가 됐다 보니까 더 이제 큰 타격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불안 요인의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 우선 이 미국의 이 어느 이제 주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표적 관세를 좀 얘기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중국을 좀 표적으로 해서 이 고일에 좀 관세 부과를 좀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좀 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뭐 상호 관세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뭐 1980년대 세제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 이 부분은 뭐 물론 뭐 표심을 좀 의식해서 뭐 소득세를 좀 인하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에 관련된 어떤 발언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겠지만 상호 관세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 주요국과 상관없이 이제 무역 비중에서에 대한 수입 관세 대부분을 좀 상향시킨다는 관점에선 국내에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영향들보다도 향후에 어떤 대선 주자가 좀 대통령이 되느냐 이 여야에 따라서 사실 이 관세 부과에 관련된 어떤 산업 영향들은 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관련된 영향들은 좀 먼저 선행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되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향후에 뭐 어떤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이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관세가 주는 혜택들 뭐 그 이전에는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쿼터 제한 때문에 오히려 호황기에서도 오히려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뭐 그 이외에 미국을 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어떤 수익관세 부분들에 대한 상향 부분들은 우리나라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민감한 국내 증시에도 타격이 네.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보니 또 흔들림도 오늘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달러 강세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게 오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물가까지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퍼지다 보니 지금 당분간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클 때 보수적인 좀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간밤 신고가를 네네. 찍었거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뭐 특히나 뭐 반도체 섹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급 동향에서 뭐 미국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수급 불안 요소가 좀 가장 크게 작용이 되는 측면들, 특히나 뭐 외인 수급이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 가장 큰 시장의 불확실성들은 저는 금투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글로벌 기조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세계 주요 지수의 뭐 1개월 그리고 뭐 3개월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좀 대비 봤을 때도 미국도 괜찮았고 뭐 중국이라든가 뭐 심지어 대만까지도 1개월, 3개월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국내 경우에는 코스닥 역시 뭐 일본에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하락했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우리 증시의 어떤 이 수급적인 어떤 제한 요건들은 금토세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든 말든 우리는 트럼프 리스크에 여기 내부적인 또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김성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엔비디아가 오르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냐라는 사실 질문의 요지는 결국 똘똘한 제대로 된 확실한 종목에 더 수급이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랐을 때 좀 부담스러운 섹터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기에도 수급이 그쪽으로 몰렸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견조했던 섹터들도 준춤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찍는다. 이것이 저는 결국에는 수급이 쏠리는 쪽에 또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전략을 또 세워야 하는 걸까요? 네. 물론 한시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애플이 그렇게 아이폰 16이 뭐 팔리냐 안 팔리냐 어떤 그런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애플이 신고가를 찍었는데 우리 LG 이노텍 주가,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시면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맞아요. 있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전 세계 엔비디아를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TSMC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비주들, 소부장의 어떤 주가를 보시게 되면 다들 안 좋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겠냐면은 그것을 팔고 엔비디아, 애플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는 쏠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업황 자체가 꺾게 된다라면 결국 엔비디아와 애플도 같이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고점을 맞고 꺾일 때는 그 종목과 그 섹터의 어떤 악재나 밸류에이션이 다 차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단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나올 때 그 섹터의 고점과 변곡점이 나온다라는 사실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가 밀리니까 다들 이거 바이오 왜 밀려? 재료가 아직 나오진 것도 없는데 왜 밀려라고 하시는데 금리 단에서 어떤 변화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밀리는 게 당연한 거겠죠. 네. 자,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밀릴 때는 금리가 첫 인상이 되면서 밀렸고요. 2016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이 2014년도에 4배 이상 올라갔을 때 밀릴 때는 중국이 본격적인 규제를 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단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변화가 결국 우리가 좋게 봤던 섹터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외 매크로 이슈에 계속 귀를 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애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국내로 조금 더 시각을 돌려서 지금 삼성전자는 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그나마 엔비디아의 훈풍이 있는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그렇죠. 할 텐데요. 실적, 물론 발표된 실적 자체에 대한 노이즈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것을 갖다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함부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전망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심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야,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심리로 바뀌고 있다라면은 좀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만약에 살짝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줄이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약간 좀 중립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서 주식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갖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좀 축소를 하는 전략이 일단 먼저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대선이 11월 6일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대선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대선 이후에는 뭐가 있냐? 바로 FOMC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25bp 인하가 되는 것에 거의 압도적인 어떤 한 80% 정도 확률이 있는데 어제 미국채 금리가 4% 딱 튀면서 바로 동결 가능성이 13%까지 확 올라갔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긴 시기를 가지고서 약간 좀 느긋하게 여러분들 오늘 내 종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좀 시장을 좀 넓게 보시면서 매크로에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자산 가격의 변동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어떤 변화를 줄지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께서도 SK하이닉스 이번 주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좀 더 확인은 필요하자라는 김성우 이사님의 의견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장에서 좀 버티는 모습,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어떤 움직임을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4분기에 관련된 관점, 이 부분은 뭐 빅테크 종목들의 최근 뭐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수급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저는 전제를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뭐 3분기 예상치를 좀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실적 기조를 좀 이뤄낸다면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견고한 AI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은 일부 뭐 주가의 좀 조정 구간도 좀 있겠지만 점진적인 어떤 저는 상승 흐름 이 부분에 좀 무게를 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확정 실적 발표에서 발표가 될 수 있는 어떤 실적 컨퍼런스 콜 여기서 4분기 전략이라든가 내년도 뭐 전반적인 HBM4에 관련된 어떤 이 전략 제시 부분들, 뭐 콜 테스트 관련된 어떤 중간 진행 사항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크게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급적인 어떤 이면들은 좀 하이닉스와는 좀 다르게 다른 양상은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좀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뭐 엔비디아 향후 뭐 실적 발표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까지 좀 더 고려해 보면 추세적으로는 좀 더 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선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매크로 전반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시장 전체적인 위축을 염두에 두고 너무 이제 섣부른 전략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일단 보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1에서 2%의 하락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지 종목들의 분위기 그리고 시황센터 통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전장에 동서가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조금 전에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이렇게 동서의 급등으로 다른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방 VI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맥널티와 보라티알 같이 조금 전에는 상방 VI 발동된 종목들이 이제는 하방 VI 발동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VI 특징주는 로제의 신곡 관련주입니다. 로제의 신곡, 이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주들과 엔터주들이 강세입니다. 자회사가 로제의 글로벌 음반과 굿즈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비데이즈가 상한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또 YG엔터의 음원 유통사인 YG플러스도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니뮤직, SM, YG엔터테인먼트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또 오늘 피프티 관련주인 RBW도 상방 VI 발동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I 특징주는 동서입니다. 오전장에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강세를 현재도 상한가에 달성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명확히 밝혀진 이유는 없는 가운데 해외 진출 가능성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기업 몬델리즈가 보유하고 있던 커피 기업인 유럽의 피츠사를 어제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몬델리즈와 동서 간의 합작 기업인 동서식품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선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동서그룹의 3세인 김종희 동서 부사장의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 속에 승계 작업 중에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선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명확히 확인된 내용이 없는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만 부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그 피해주로 엮였던 종목들의 또 하락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까요? 뭐 버텼던 바이오도 주춤해주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까지 요즘에 분위기가 다시금 좀 어두워졌는데 여전히 기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대선에 대한 변수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자. 2차 전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부터 저점을 이제 잡아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워낙에 명확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정화를 그동안 이제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이 드디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밀리는 이유는 트럼프의 어떤 배팅, 트럼프 가능성 때문에 이거 진짜 IRA를 이제 폐지하는 것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소위 말해서 쌍바닥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025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는 50% 이상 싸지면서 전기차의 어떤 캐즘 구간을 강하게 벗어나는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툼에 동참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뭐 방산, 원전, 뭐 바이오, 재건, 가상화폐 이쪽은 좀 들썩였었는데 변영희 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저는 옥석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가능할까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 관련된 이 실질적인 어떤 정책 수혜로 좀 이어질까 이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의 이 수급들은
단순한 기대감들을 좀 표방하고 있는 점들이 좀 대부분이지만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유 있는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이제 하반기 수주 가능성들의 관점에서는 뭐 상반기 대비해서 뭐 올해 연간 목표 수주량도 뭐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미국의 향후 이 방위 정책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자국들의 어떤 무기 도입 검토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방산주 전반적인 어떤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방산주에 관련된 업황들은 양자 후보자 간의 어떤 이 정책 뭐 불확실성들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은 그런 이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어서 뭐 유틸리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좀 있다고 보고 있고, IRA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뭐 전기차에 관련된 내년도 합작 공장이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미국의 경우에 뭐 자국 우선주의를 좀 위배하는 그런 정책과 좀 다른 반대로 완성차 업체들을 좀 위협하는 그런 정책을 좀 선회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답답하다 보니 이런 불확실성이 클 때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시장 때문에 억울하게 같이 빠진 그래도 좋은 종목인데 오히려 모아갈 기회를 주는 종목, 각각 그러니까 선방하는 종목 낙폭과대주 내에서 좀 관심주를 어디에서 좀 찾고 계신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조선과 자동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서는 조선 3사들 다 좋고요. 특히나 HD 현대그룹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 내에서 이제 순정 부품을 이제 담당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HD현대그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가 모두 다 이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대모비스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종목에서 뽑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를 이제 지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승계에서 가장 핵심인 종목인데요.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적으로 눌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못 올라간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드디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변화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대모비스 그리고 좀 더 확산해 본다면 현대글로비스까지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께서는 위기에 선방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좀 많이 빠진 종목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저는 LG 넥스원과 이 낙폭과대 종목은 좀 아니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두 개 종목의 경우에는 실적이 주는 효과 그리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크고, 지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도 사실 수급적인 어떤 영향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다소 좀 편하게 좀 우리가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관련된 상향 부분들,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좀 더 주목해 보면 계속해서 저는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정책 수혜감으로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진단 전략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 그리고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